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새벽 5시 평양 외교지원센터의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김철웅 과장님께서 즉시 본부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진 게 분명했죠.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평양의 새벽거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간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려 하지 않았죠. 동지들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외무성 부성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최룡의 동지가 실종됐다. 그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북한 권력 서열 1위인 최룡해가 사라졌다는 것. 이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외국인 자문요원 중에서도 연루자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남조선 출신들을. 그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계 입양인으로 성인이 된 후 북한에 파견된 민간 협력자였거든요. 공식적으로는 평양과학기술대학 경제정책 자문요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국정원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주한 동지는 어디 있나? 갑자기 제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일어서서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도 최룡해 동지와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지? 네, 2번 정도 경제협력 관련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최룡해와 접촉한 모든 외국인들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특히 저처럼 남한 출신인 경우는 더욱 위험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에 없던 검은 승용차가 저를 따라오는 게 보였어요. 감시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급히 아내 순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떠나야 할 것 같아. 왜요? 무슨 일이에요? 최룡해가 사라졌어. 그리고 남한 출신들을 의심하고 있어. 우리도 감시받고 있을 거야. 창밖을 보니 정말로 낯선 사람들이 우리 숙소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됐어요. 성인이 된 후 제 뿌리를 찾기 위해 한반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우연한 기회에 북한 경제정책 자문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정원과 연결된 정보 수집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정체가 들킬 위험에 처했어요. 북한에서 남한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사형감이거든요. 아빠, 저 아저씨들 왜 계속 우리를 봐요? 7살 딸 소영이가 창가에서 물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간혹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났어요. 완전히 포위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고 나서는데 평소 인사하던 경비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이 동지, 오늘 늦으셨네요? 네, 조금 늦었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감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센터에 도착하니 제 책상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어요. 서류들이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고 컴퓨터도 누군가 켠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색을 당한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국정원에서 온 긴급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했음. 즉시 철수 준비하라. 72시간 내 연락 끊어질 예정.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국정원도 제 상황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호출이 왔어요. 이주한 동지 즉시 보위성으로 오라고 하네. 보위성이라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보위성은
북한의 비밀 경찰 조직이었거든요. 거기 가면 다시 나올 수 없을지도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금방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위성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급히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짐 싸. 우리 떠나야 해. 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보위성에서 부른다고 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올 거야. 그제서야 순이도 상황을 이해했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같이 데리고 가야지.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어. 우리는 급히 최소한의 짐을 쌌어요. 여권과 약간의 돈, 그리고 아이들 옷 몇 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7시 어둠이 내리자 우리는 숙소를 빠져나왔어요. 뒷문으로 조용히 나와서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나러 갔습니다. 정말로 가족 모두 데리고 가는 거야? 네, 다른 선택이 없어요. 어려울 거야. 특히 남한 출신이라면 더. 돈은 충분히 드릴 테니 제발 도와주세요. 브로커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3일 후 두만강에서 만나자. 그때까지 숨어 있어. 이제 정말로 도망자가 된 거였어요. 한국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일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기구한 운명.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했어요. 3일 동안 평양 시내 허름한 여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곳이었어요. 여관 주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뭔가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해요? 소영이가 지루해하며 물었어요. 곧 떠날 거야. 조금만 참아. 하지만 5살 민수는 계속 칭얼거렸어요. 평소에 뛰어놀던 놀이터도 없고 집에 있던 장난감도 없었거든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잡히면. 순이가 불안해했어요. 당연했죠. 북한에서 탈출 시도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거든요. 특히 저처럼 남한 출신인 경우는 더더욱. 괜찮을 거야. 꼭 성공할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어요. 둘째 날 밤 라디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외국인 자문요원 이주환이 직책을 무단 이탈하여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발견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수배자가 된 거였어요.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셋째 날 저녁,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내일 새벽 2시에 만나자. 준비됐지? 네, 준비됐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힘들 거야. 절대 소리 내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순이도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 1시 30분, 우리는 여관을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소영이는 제가 안고 민수는 순이가 안았습니다. 평양의 새벽거리는 적막했어요. 가로등도 듬성듬성 켜져 있어서 더욱 으스스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약속 장소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브로커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탈북자 가족도 함께 있었습니다. 오늘 총 8명이 함께 간다. 아이들 때문에 더 위험하니까 조심해.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이동했어요. 집더미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날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2시간쯤 가니 트럭이 멈췄어요. 여기서 내려. 앞으로는 걸어가야 해. 밖으로 나오니 산속이었어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저기 길로 따라가면 두만강이 나온다. 강까지는 3시간 정도 걸려. 3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산길을 걸어야 한다고요? 걱정이 앞섰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산길은 험했어요. 어둠 속에서 돌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중간에 깨어났어요. 아빠, 여기가 어디예요? 조용히 해야 해. 우리 소풍 가는 거야.
다행히 소영이는 다시 잠들었어요. 민수는 계속 칭얼거렸지만 순이가 달래며 걸었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쉬고 싶었지만 브로커가 계속 재촉했어요. 빨리 가야 해. 새벽에 순찰대가 돈다고.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강을 보니 더 무서워졌어요. 강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대안의 중국 쪽은 아직도 어둠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면서 기다려. 순찰대가 지나간 다음에 건너야 해. 강가 숲속에 숨어서 기다렸어요. 아이들은 다행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들키면 끝이야.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순찰대가 강가를 따라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찰대가 지나간 후 브로커가 말했어요. 이제 가자. 기회는 지금뿐이야. 강가로 내려갔어요.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11월이라 강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이들 깨우지 마. 최대한 조용히. 민수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순이는 소영이를 안고 따라왔습니다. 강물이 생각보다 깊었어요.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발밑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강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북한 쪽에서 서치라이트를 켠 거였습니다. 발견됐나? 가슴이 철렁했어요. 엎드려, 물속에 엎드려. 브로커가 소리쳤어요. 우리는 급히 물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소영이가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아빠, 쉿, 조용히 해야 해. 서치라이트가 강 위를 훑고 지나갔어요. 다행히 우리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빨리 가자. 다시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뛰다시피 했습니다. 아이들이 깨어나서 무서워했지만 달랠 겨를이 없었어요. 탕, 탕, 갑자기 총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빨리, 빨리. 강물을 헤치며 뛰었어요. 총알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무서워. 소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곧 안전한 곳에 갈 거야. 드디어 중국 쪽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덜덜 떨렸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성공했다. 이제 중국이야.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중국에서도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고 발각되면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만 가야 했어요.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브로커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여기는 중국이지만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된다. 송환이라는 단어에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었거든요. 특히 저는 남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옷부터 갈아입어야 한다. 젖은 채로 있으면 얼어 죽어. 브로커가 미리 준비해둔 옷가지를 꺼냈어요. 중국 농민들이 입을 법한 옷이었습니다. 아이들부터 갈아입혔어요. 소영이와 민수는 추위에 떨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 배고파. 민수가 말했어요. 두만강을 건너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조금만 참아. 금방 밥 먹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언제 밥을 먹을 수 있을지는 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이제 움직인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어디로 가죠? 단둥까지 가야 한다. 거기서 다음 연결책을 만날 거다. 단둥까지요? 지도로 봤을 때 꽤 먼 거리였어요. 어떻게 가죠? 버스 타고.
하지만 검문에 걸리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해.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중국 공안이 나타날까 봐서요. 자연스럽게 행동해라. 중국 농민인 척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 농민처럼 보일까요? 아이들은 계속 무서워하고 있었고 우리 억양도 어색했어요. 버스가 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사가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기 앉아. 브로커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다행히 별 문제 없이 버스에 탔습니다. 하지만 버스 안에서도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중간중간 검문소가 있었거든요. 검문이다. 조용히 하고 있어. 브로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 공안이 버스에 올라왔어요. 승객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식은땀이 났어요. 신분증. 공안이 손을 내밀었어요. 브로커가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을 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공안이 신분증을 자세히 봤어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어디 가나? 선양의 친척 만나러 갑니다. 브로커가 대답했어요. 공안이 아이들을 봤어요. 소영이와 민수는 무서워서 제 뒤에 숨었습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무서워하나? 어려서 낯을 가려서요. 그런가? 다행히 공안이 신분증을 돌려줬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검문이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때마다 생명이 몇 년씩 줄어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단둥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어요. 아이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일단 하룻밤 쉬고 내일 다음 계획을 세우자. 브로커가 데려간 곳은 작은 여관이었어요. 조선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군. 사장이 우리를 보더니 말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걱정 마. 나도 도와주는 사람이야.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아. 당신들만이 아니야. 그제서야 안심이 됐어요.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정말로 중국에 온 거 맞죠? 순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맞아. 우리 해냈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해요? 한 달은 걸릴 거야. 한 달이라고요? 이런 긴장 속에서 한 달을 더 버텨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브로커를 만났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조선족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들었는데요. 네,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특이하네요. 남한 출신이 북한에서 탈출한다니. 긴 사연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하지만 길이 험해요. 각오하셔야 해요. 정말로 험한 길이었어요. 산길을 걸어서 가야 하는 구간도 있었고 강을 건너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계속 가야만 했습니다. 이틀을 더 걸어서 북중 국경 지역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은 완전히 지쳐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왔어.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민수가 갑자기 열이 났던 겁니다. 아빠, 아파요. 민수가 축 늘어져서 말했어요. 병원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신분이 발각될 위험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죠? 순이가 울먹였어요. 일단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자. 다행히 해열제를 먹고 민수가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계속 길을 가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루 더 쉬어야겠어. 브로커가 말했어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나요? 어쩔 수 없어. 아이가 이 상태로는 못 가. 다음 날 민수가 많이 좋아졌어요. 열도 내리고 밥도 조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출발하자. 중국에서 라오스로 넘어가는 구간이 가장 위험했어요. 산속 미립국 루트를 이용해야 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트럭 화물칸에 숨어서 가야 해.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트럭 뒤쪽에 만든 비밀 공간에 숨었어요. 좁고 답답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시간을 그렇게 이동한 후 드디어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어요. 이제 라오스야. 조금만 더 가면 태국이고, 라오스에서는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어요. 한국 NGO와 연결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NGO에서 연락받았습니다. 태국까지 안전하게 모셔드리겠어요. 정말요? 한국 NGO에서요? 네. 한국 정부에서도 당신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희망이 보였어요. 한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버스로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정식 서류가 있어서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정말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한국 대사관만 가면 되는 거였어요. 드디어 자유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어요. 방콕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웠어요. 저기가 우리나라 대사관이야. 소영이에게 말했어요. 우리나라요? 응. 아빠가 태어난 나라. 소영이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제게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대사관 정문으로 들어가려는데 경비원이 막았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한국 국적자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해 왔어요.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즉시 담당자를 부르겠습니다. 5분 후 정장을 입은 외교관이 나왔어요. 이주한 씨 맞으시죠? 연락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순간 정말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족분들과 함께 들어오세요. 안전합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니 한국말이 들렸어요. 한국 음식 냄새도 났습니다. 정말로 고향에 온 기분이었어요. 일단 의료진이 가족분들 건강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사가 와서 우리를 진료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아이들이 영양실조 기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며칠간 충분히 쉬시면서 회복하세요. 그날 밤 대사관 숙소에서 처음으로 안전하게 잠을 잤어요.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사와 면담을 했어요. 먼저 국적 확인부터 해야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관련 서류가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입양 관련 서류만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확인해 보겠어요. 하루 후 영사가 다시 불렀어요. 확인됐습니다. 이주한 씨는 분명히 한국 국적자입니다. 다만 북한에 체류한 기간이 있어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해요. 어떤 절차인가요? 국정원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안 문제 때문이에요. 이해했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일주일 후 국정원 담당자가 방콕으로 왔어요. 이주한 씨, 오랜만입니다. 담당관을 보니 반가웠어요. 북한에 있을 때 연락하던 분이었거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분들도 무사해서 다행이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저희가 처리하겠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받았어요. 대한항공 티켓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순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응, 드디어 우리 집에 가는 거야. 하지만 순이는 불안해했어요. 저는 북한 사람인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한국은 북한 주민들도 받아줘. 특히 우리 가족은 특별한 경우니까.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을 때도 긴장됐어요. 마지막까지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서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해준 여행증명서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태극기가 그려진 기체를 봤어요. 정말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한국에 가는 거예요? 소영이가 창밖을 보며 물었어요. 응, 정말로 가는 거야. 5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한국에 온 거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그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빠, 여기가 우리나라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이제 우리 집이야. 입국장에서 특별 절차를 밟았어요.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통로로 안내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주환 씨 가족분들 안전하게 도착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인이 된 거였어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정말로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를 맞이한 건 국정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이주환 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 국가정보원 북한분석관 김성우입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이제 정말로 안전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VIP 통로를 통해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일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김분석관이 말했어요. 앞으로 며칠간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북한에서의 활동과 수집한 정보에 대해 상세히 들어야 해서요. 네, 당연히 협조하겠습니다. 특히 최룡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판단됩니다. 최룡해라는 이름을 들으니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모든 게 그 사건에서 시작됐거든요. 국정원 안가분석센터에 도착해서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가족분들은 안전한 숙소에서 쉬게 하고 이주환 씨만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순이와 아이들이 다른 차량으로 안내됐어요. 저는 조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커피 드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니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 파견된 경위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제 이야기를 자세히 말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해외로 입양된 것, 성인이 된 후 뿌리를 찾기 위해 한반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북한 자문 일을 하게 된 경위까지. 그러면 북한에서의 실제 임무는 무엇이었나요? 공식적으로는 경제정책 자문이었지만 실제로는 내부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쪽에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수집한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최룡해와 관련된 정보들이었습니다. 분석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최룡해 실종 당시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날의 일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새벽 비상소집부터 최룡해 실종 발표까지. 최룡해가 실종된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최룡해가 중국 정보기관과 비밀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보기관과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하지 않지만 김정은에게 보고되지 않은 독자적 외교 채널을 구축하려 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정보네요. 더 중요한 건 최룡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뜻입니까? 북한 고위층 중에서 중국으로의 탈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분석관이 급히 메모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김정은의 측근들 중 몇 명의 이름을 들었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 더 많은 고위층 탈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자신이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고위층 사이에 만연해 있었어요. 조사는 이틀간 계속됐어요. 제가 북한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위층 탈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정은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할 겁니다. 귀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주한 씨가 제공해 주신 정보는 우리 대북 정책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가족들과 재회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잘 됐어. 우리가 가져온 정보가 중요하다고 하네. 그럼 이제 정말로 안전한 건가요? 응. 이제 진짜 자유야. 그날 밤 숙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맛있다. 소영이가 좋아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거였거든요. 아빠, 이제 우리 계속 여기서 살아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이제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 그 말이 이렇게 기분 좋을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마지막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주한 씨가 제공해 주신 정보 덕분에 북한 내부 상황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김분석관이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와 계속 협력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협력 말씀이세요? 북한 전문가로 활동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주한 씨만큼 북한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 드무니까요. 북한 전문가라고요? 생각해 보니 괜찮은 제안 같았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나원, 드디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나원에서의 첫날 저는 감격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직원이 밝게 웃으며 우리를 맞았어요.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는 것이 얼마만인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지내시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3개월 동안요? 이렇게 오래 도와준다고요? 숙소는 가족 단위로 배정됩니다. 아이들 교실도 따로 있고요. 우리를 안내해준 방은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고 심지어 TV도 있었습니다. 와, 소영이와 민수가 신기해했어요. 특히 TV를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계속 채널을 돌렸습니다. 만화도 있다. 민수가 소리쳤어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만화였거든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후에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오늘은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아볼까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창밖으로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웃고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아이들도 항상 긴장하고 살았거든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래요. 옆에서 다른 탈북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적응하는 게 어른들보다 빨라요. 금방 한국 아이들처럼 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죠. 우리 아이도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겁만 내는데 지금은 한국말도 잘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희망이 보였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저녁 시간에 가족끼리 모여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미끄럼틀도 타고 그네도 탔어요. 소영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나도 재밌었어. 민수도 따라서 말했습니다.
순이도 웃고 있었어요. 저도 오늘 요리 수업을 들었는데 재밌었어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배웠거든요. 어떤 음식? 김치볶음밥이요. 내일 해 드릴게요. 가족이 이렇게 평화롭게 대화하는 게 언제 적의 일인지.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 듣고 있을까 봐 조심스러웠거든요. 집에서도 편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둘째 주부터는 더 구체적인 교육이 시작됐어요.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직업, 교육 시간이었어요. 이력서 쓰는 법부터 배워볼까요? 이력서라는 것도 처음 들어봤어요. 북한에서는 당에서 일자리를 배정해줬거든요.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써 넣는 겁니다. 저는 뭘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북한에서 정보 수집 일을 했다고 쓸 수는 없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도와줬어요. 이주한 씨는 어떤 일을 하셨죠? 경제정책 자문 업무를 했습니다. 그럼 기획 업무 경험이 있으시네요. 컴퓨터는 다룰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여기서 더 고급 컴퓨터 수업도 받으실 수 있어요. 컴퓨터 수업 시간에 한국의 인터넷을 처음 제대로 봤어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정보를 다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정보를 다 본다고요? 북한에서는 외부 정보를 보는 것만으로도 큰 죄였는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든 좋으니까요. 저는 제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 탈북 소식이 기사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네, 다 사실이에요. 한국 언론의 자유로움에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셋째 주에는 의료 검진을 받았어요.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다만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감이 있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도 건강해요. 다만 환경 변화로 인한 적응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니 관심 깊게 지켜봐 주세요. 치과 검진도 받았어요. 충치가 좀 있네요. 하지만 다 치료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치과 치료라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아파도 그냥 참고 살았어요. 무료로 치료해 드려요. 무료라고요? 이것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더 빨리 적응했어요. 엄마, 나 한국말 더 배웠어. 소영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뭐 배웠는데?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발음도 제법 정확했어요. 우리 딸 참 잘한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웃으며 새로운 언어를 배우다니. 넷째 주에는 문화 체험을 했어요. 오늘은 놀이공원에 가볼까요? 놀이공원이라고요?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정말 놀라웠어요. 엄청나게 큰 놀이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타보고 싶어요. 소영이가 롤러코스터를 가리켰어요. 무섭지 않을까? 안 무서워요. 같이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좋다. 그래, 정말 좋구나. 북한에서는 이런 시설이 없었거든요. 있다고 해도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영화관에도 갔어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북한 영화는 봤지만 한국 영화는 처음이었어요. 내용도 재밌었지만 영화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영화를 보다니 마지막 주가 됐을 때 저는 아쉬웠어요. 이제 정말로 나가야 하는 건가요? 네.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하나원 직원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보세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원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3개월 동안 머물렀던 곳이었지만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순이가 말했어요. 응, 우리 잘해보자. 아이들은 벌써 다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어떨까? 학교는 언제가? 희망으로 가득한 질문들이었어요. 하나원에서 배운 것들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웠다는 거였어요.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원 마지막 날, 소영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아빠, 나 이제 태극기 그릴 수 있어요. 정말? 응,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소영이가 그린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어설프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태극기였습니다. 아빠, 이게 우리나라 국기지? 응, 우리나라 국기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한국 사람이 됐다는 것을, 더 이상 떠돌이가 아니라 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민수도 다가와서 말했어요. 아빠, 나도 한국말 잘해요. 듣고 보세요. 그리고는 또박또박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수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아들이 당당하게 한국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모습이.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단순히 적응 기간이 아니었어요. 정체성을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오랫동안 방황했어요. 해외 입양, 북한 체류, 그리고 탈북. 하지만 이제야 진짜 집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하나원을 나온 후 저희 가족은 안산시에 있는 아파트에 정착했습니다. 와, 진짜 우리 집이야. 소영이와 민수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방 2개와 거실, 부엌까지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주거 환경이었어요. 여보, 정말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건가요? 순이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이제 진짜 우리 집이야. 일주일 후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주환 씨, 약속한 대로 북한 전문가 활동을 시작하실 수 있나요? 네, 언제든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일은 국정원 내부 교육이었어요. 북한 분석실 직원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 권력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권력 서열과 실제 의사결정 과정들. 최룡의 실종 이후 변화된 분위기는 어땠나요?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언제 자신이 숙청당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분석관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책으로만 알던 북한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였거든요. 앞으로도 고위층 탈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계속되는 한 더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할 겁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제가 제공한 북한 내부 네트워크 정보였어요.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고 실제 권력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생생한 정보였거든요. 두 번째 일은 통일부에서의 자문 활동이었습니다. 대북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통일부 직원이 설명했어요.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은 어떤가요? 언론에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식량난, 전력난, 의료 문제 등등. 그럼 통일이 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가장 시급한 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입니다. 전기, 물, 식량 공급 체계부터 정비해야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심리적 통합이라고 강조했어요. 70년간 다른 체제에서 살았으니까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이걸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북한학과에서 특강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서울대학교에서 제안이 왔어요. 제가 강의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니까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강의 날 긴장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환입니다. 강의실에 있던 대학생들이 관심 있게 바라봤어요. 오늘은 북한의 실제 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북한 주민들도 한류를 알고 있나요? 네. 몰래지만 많이 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K-팝이 인기예요. 통일이 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뭘까요? 문화적 차이일 것 같습니다. 70년간 다른 체제에서 살았으니까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북한에서 나오시는 과정이 정말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만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저도 통일에 관심이 많아요. 나중에 통일 관련 일을 하고 싶거든요. 좋은 꿈이네요.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넷째로는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UN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실상에 대해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였습니다.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거였어요. Ladies and gentlemen. 영어로 발표해야 했지만 통역이 도와줘서 괜찮았어요.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 모든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제 증언을 들은 각국 대표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정치적 이유로 인한 처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하자 회의장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발표가 끝나고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다가왔어요. 증언 잘 들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어요. 다섯째로는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게 됐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관련 증언을 해줄 수 있나요? 국회 사무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국회 본회의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정말 웅장했어요. 증인 이주환 씨,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합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할 것을 선서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했어요. 최룡의 실종 사건의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공포 정치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북한 내부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위층의 이탈이 계속된다면 내부 동요가 클 수 있어요. 증언이 끝나고 한 의원이 말했어요. 귀중한 증언 감사합니다. 북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저는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단순히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동족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이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여기 온 게 의미가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 왜요? 우리 경험이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거든. 그리고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고. 그러네요. 처음에는 그냥 살기 위해서 온 건데, 이제는 더 큰 목적이 생겼네. 이제 저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북한 전문가로 인정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아빠, 나 반에서 1등 했어. 소영이가 시험지를 들고 왔어요. 우리 딸 정말 잘했구나. 북한에서 온 친구도 사귀었어. 그래? 어떤 친구? 우리처럼 탈북한 친구예요. 서로 도와주기로 했어.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민수도 변했어요. 아빠, 나 태권도 배우고 싶어. 태권도요? 친구들이 다 배우는데 나도 배우고 싶어. 그래, 배워보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다니. 이제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자유로운 공기가 느껴져요. 누군가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 마음껏 말할 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낍니다. 여보, 오늘도 출근하세요? 순이가 아침을 차려주며 말해요. 이제 순이도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대학 강의가 있어요. 요즘 저는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월요일에는 국정원 자문, 화요일에는 통일부 회의, 수요일에는 대학 강의. 하지만 바쁘다고 불만은 없어요. 의미 있는 일들이거든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해요. 소영이가 말했어요. 무슨 발표? 우리 가족 이야기요.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처음에는 아이들이 탈북자라는 걸 숨기고 싶어 했어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서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해졌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한 거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맞아. 우리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지. 민수도 많이 자랐어요. 아빠, 나 축구 잘해요. 친구들이 다 놀란대요. 그래? 우리 민수가 축구를 잘하는구나.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지하철에 탄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여행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직업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당의 허가 없이는 옆 도시로도 갈 수 없었는데 대학에 도착해서 강의 준비를 했어요. 오늘 주제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었습니다. 교수님, 북한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을까요? 학생이 질문했어요.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빨리 진실을 알게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진실이요? 외부, 세계의 진실 말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도 나중에 통일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좋은 마음이네요. 일단 북한에 대해 많이 공부하세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볼 때마다 희망을 느껴요. 젊은 세대가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오후에는 방송 출연이 있었어요. KBS 시사 프로그램에서 북한 관련 코멘트를 하는 거였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또 다른 고위 간부가 실종됐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가 질문했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계속되는 한 이런 일은 더 생길 거예요. 탈북 러시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고위층일수록 언제 자신이 숙청당할지 모르니까 미리 빠져나오려고 할 거예요. 방송이 끝나고 PD가 말했어요. 교수님 말씀이 정말 현실적이네요. 앞으로도 자주 출연해 주세요. 네, 언제든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2년 전 두만강을 건널 때는 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소영이와 민수가 달려왔어요.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요. 순이도 웃으며 맞았어요. 오늘 시장에서 아는 분을 만났는데 남편이 북한 전문가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고마운 일이네.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순이가 말했어요. 그러게.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아빠, 우리 영원히 여기서 살 거지? 민수가 물었어요. 응.
영원히 여기서 살 거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지갑에서 한국 여권을 꺼내봤어요. 여권 표지에 적힌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이 작은 책자 하나가 제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이것이 있기에 저는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아이들은 꿈을 키울 수 있어요. 다음 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소영이의 태권도 대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아빠, 나 긴장돼요. 괜찮아. 평소대로만 하면 돼. 대회장에 가니 많은 부모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자신의 아이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나왔을 때 저는 목이 메었어요. 도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소영이가 금메달을 땄어요. 아빠, 1등이에요. 소영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우리 딸 정말 잘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서 태어난 제 딸이 한국에서 태권도 금메달을 따다니. 며칠 후에는 민수의 독후감 대회 입상 소식이 왔어요. 아빠, 나도 상 받았어요. 정말? 뭐 때문에? 독후감 쓰기에서 3등 했어요. 제목이 뭐였는데? 내가 꿈꾸는 통일 한국이에요. 그 제목을 들으니 또 눈물이 났어요. 5살에 북한에서 나온 아이가 통일에 대해 글을 쓰다니. 마지막으로 잊을 수 없는 날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공식 증언을 하는 날이었어요.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북한 정세에 대해 증언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증인 이주환, 선서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이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북한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이주환입니다. 제 목소리가 국회 본회의장에 울렸어요. 통일의 길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해요. 증언이 끝나고 한 의원이 말했어요. 감동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을 위해 계속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빠, 오늘 TV에 나왔어요. 소영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봤구나. 친구들이 다 봤대요. 우리 아빠가 유명하다고. 며칠 후 여권 갱신을 하러 갔어요. 5년이 지나서 새로 받아야 했거든요. 새 여권을 받는 순간 또 감격했어요. 표지에 적힌 대한민국 글자가 더욱 선명해 보였어요. 가족들과 함께 여권 사진을 찍었어요. 4명이 모두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난 이제 도망자가 아니다. 난 이 나라의 시민이다. 그 이름은 대한민국.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정말로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전 세계를 떠돌다가 북한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여기가 제 진짜 집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 그리고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어요. 그것이 이 나라가 저에게 준 자유에 대한 보답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